반갑습니다. 2023년 개묘년인데 이제 새해 첫 주부터 여러분들 이제 올해 계리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게 되는데 먼저 오늘 첫째 시간으로 전체적인 어떤 수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세 분은 계리사 시험이 2차 시험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좀 몇 번 채우셨어요? 처음이에요? 두 분? 계리 리스크 관리는 처음이세요? 그 세분 다 학생이세요? 이거는 실무로 좀 하시나 보네. 예. 자, 제가 요 교재는 여기 이제 요 책으로 지금 계속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리스크 보험이라는 책인데 제가 2022년에 출제 문제를 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올해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죠. 그죠? 이제 기존에 하던 보험 계리 이론이 이제 올해 시행이 되는 IFRS 17하고 킥스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 개념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계리 리스크 관리도 뭐 여기 미래학원 외에도 보험연수원이나 다른 쪽에서도 강의를 여러분들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를 하고 계실 건데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 교재 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시험 준비하는 게 기존 교재를 가지고 하기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세븐틴하고 킥스에 맞는 수험에 대응하기는 교재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아직 덜 돼 있고 왜 그런지를 오늘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교재 이걸 계속 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리 리스크 관리라는 수험 과목 자체가 5개 과목하고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험 수리하고 연금 수리는 수리적인 거라서 수학과 전공했던 분들에게 좀 유리할 수가 있는데 다른 과목은 이 상대 계열이나 문과 계열의 성향이 많아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리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이 수학과 하신 분들이 공부하기가 좀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리 리스크 관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 과목은 모르는 거를 깊게 파고드는 어떤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셔도 합격하기 힘들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거 많이 읽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많이 읽고 많이 보고 많이 써봐야 돼요. 제가 이제 작년에 문제를 보고 출제를 딱 시험 끝나고 나서 문제 출제를 보고 나서 많이 놀랐는데 이게 왜 교수님들이 이렇게 냈을까 제 나름대로 많이 좀 실망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기출문제는 정리는 해놨는데 제가 올 첫째 시간에 강의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다가 오늘 첫 번째 이번에는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보험의 용어라든가 개념을 잡고 나서 풀이를 해줘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제가 풀이를 해놓은 걸 여러분들 보여드리지 않고 한 셋째 3일째 그러니까 3이나 4회째 되는 시점부터 제가 세븐틴하고 킥스 교재로 들어가기 전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 번쯤은 이 교재를 한번 다 보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흐름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용어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한번 기출문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내가 공부를 7월 말 되면 또 할 거 아니에요. 그 남은 한 5개월, 6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기출문제를 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회차별로. 여러분들이 작년에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이제는 이 교재도 사실 이 교재를 그동안에 왜 그랬냐면 이 교재에서 출제가 많이 됐는데 이 교재에서도 이제 출제되는 양이 이제 거의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븐틴과 킥스로 바뀌는데 세븐틴 킥스와 관련된 마땅한 교재도 지금 안 나와 있고 그리고
금감원과 금융위에서 IF17과 관련된 규정의 최종안이 9월 달에 금융위에서 예고가 되었었고 킥스와 관련된 것들도 12월 달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배포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근데 올해 시험에는 대부분이 다 세븐틴과 킥스에서 나올 거예요. 이 이제 근데 세븐틴과 킥스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보험하고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러나 좀 이거 설명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 보험이라는 거는 실제 금융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바라볼 때 시각 자체를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학생의 입장으로 아니면 보험의 상품을 가입하는 고객의 입장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때 처음에는 이게 이제 고객 입장이 있고 일단 고객이 있어야지 보험 산업 자체가 존재를 하겠죠. 근데 고객 입장이 첫 번째 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맞는데 여러분들 개사 시험을 치는 목적이 뭐예요? 또 하나가 보험사에 여러분들이 근무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당국 기관이 있겠죠. 감독당국 기관이라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금융이라든가 그죠? 금감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발원 뭐 이런 데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관련돼서 공부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이 세 가지 관점이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왜 그런지를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비교할게요. 현재 나와 있는 우리가 그동안 22년 말까지는 우리가 흔히 계리결산이라는 걸 해요. 계리라는 말 빼고 그냥 결산이라고 해요. 결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금융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회사는 분기별, 반기별, 특히 연말 결산을 해서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그걸 주주총회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다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그게 이제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그래서 연말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연말 결산은 이제 보통 1월, 2월 지나서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보통 주주총회를 해가지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정을 짓고 공시를 다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보험 쪽에 우리 계리결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 입장으로 다 돼 있어. 고객 위주야. 그게 계산이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회계 기준으로 보면 IFRS4가 2022년 말까지 기준이 결산 기준이 회계상의 KIFRS 4번 항목 이 보험 쪽에 회계 결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세븐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사한 킥스라는 제도, 신지급누력비율이라고 그러죠. 현재 있는 거는 뭐예요? 이게 RBC라고 그러죠, 그죠?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이거 차이, IFRS랑 지급누력이랑 차이가 뭐예요? IFRS는 일반 회계, 우리가 상장된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회계 감사 기준으로 하는 거고, 킥스는 뭐냐면 재무 건전성. 우리나라 국가에서 금융감독 당국에서 보험산업은 고객이 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보험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중요한 금융산업이고 그 신뢰를 해가지고 잘하니 못하니 재무 건전성이 튼실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돈을 맡겨도 됩니다라는 것을 뭔가를 가이드를 해주고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잘못된 정책이라든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금감원에서 관리감독을 감사를 해가지고 이 보험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고객님들 조심하세요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결산을 통해서 하고 재무건전성 RBC를 내. 그죠? 자, 그런데 현재 22년 말까지 그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하는 과정이 뭐가 차이 나냐면 여러분들 보험 수리는 다 공부하셨죠? 자, 계산을 할 때 왜 내가 여기서는 이거는 고객 입장이냐 그러면 고객 입장이에요? 이거는 아니야. 계산의 기준이 보험사의 페어밸류를 보는 거야.
자, 우리가 자, 이 왜 고객 입장이냐 그러면 기존의 결사는 자, 우리가 보험 상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보험 계리사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산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최신 보험술이 다 나오잖아. 그럼 계산하는 게 다 뭐예요? 놓는 게 뭐예요? 프리미엄 보험료 놓는 거하고 준비금 이거 딱 이거죠. 보험료 계산을 하고 준비금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이 보험료하고 준비금이 전부 다 뭐예요? 이 준비금에서 여기서 순보식 준비금에서 뭐예요? 미상과 알파 빼면 경과기간 7마이너스 t 곱하기 알파가 요거면 해당금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재무제표에 다 고객 입장해 가지고 해가지고 돼 있어. 근데 고객 입장이라는 말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고객 입장이라는 거는 자, 물론 이제 보험료가 갱신보험료라든가 실손보상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매년 바뀌는 행태가 있고, 근데 보험료의 경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보험수리는 다 라이프 인슈런스 기준이야. 최신 보험수리는. 그럼 내가 이제 손해보험 위주로 말고 생보 위주로, 전통적인 생보 위주로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생보산업은 뭐냐면 정액형이야. 여러분들 그 보험급부에 보면 정액형이 있고 실손형이 있죠. 그죠? 이 정액형은 라이프 인슈런스예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람이나 아니면 손해보험사에 자, 먼저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보험산업이 크게 보면 생명보험사가 있고 손해보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보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는 회사 뭐 있어요? 보증보험이 있죠. 서울보증 같은 거 보증보험이 있고 우리나라에 큰 거 서울보증보험 아시죠? 저 종로 5가에 있는 거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손해보험에는 뭐냐 그러면 장기보험이 있고 뭐야? 일반 보험하고 자동차가 있어요. 전통적인 손해보험은 이거예요. 그건 장기하고 생명은 거의 유사합니다. 라이프 인슈런스라면 요거를 장기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손보험이 있고 정액형인데 여기서 보면 정액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하고 준비금이 생명보험사에서도 보게 되면 물론 실손형을 해가지고 보험료가 이렇게 1년이나 갱신형 같은 경우 뭐 3년마다 바뀌고 5년마다 바뀌고 이럴 수가 있어. 근데 대부분이 실손형이 아닌 상품은 대부분은 다 보험료와 준비금은 보험 만기까지 변경이 없어요. 그죠? 그런 걸 갖다가 보험료 준비금은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은 정액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하고 준비금은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가져가. 보험 만기까지는. 그래서 그때 결정되어 있던 보험료하고 준비금을 가지고 결산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고객한테 약속했던 보험료가 있고 내가 이 보험 상품을 판매를 하고 난 뒤에 경과기가 1년, 2년, 10년, 100년이 딱 되면 쌓아야 될 최소 준비금이 얼마라 금액이 다 테이블로 다 들어가 있어. 전산 시스템에. 그런데 이게 이제 10년 시점에 이 결산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제대로 적립이 여기 1,000원이 이제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적립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결산 시점에 확인을 하는 거야. 요게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여기 있는 우리 순보식 준비금의 적립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근데 순보식 준비금에 떠서 이렇게 보험 판매 당시 시점에 보험료하고 준비금을 내가 보험사가 얼만큼 적립을 해 나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보험의 기본 사상은 뭐예요? 1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1인을 위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준비금에서 당년도에 위험보험료를 빼가지고 사고 난 사람한테 보태줘야 되겠죠. 그게 1인을 만인을 위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다 녹아져 있어. 수식에. 그게 제대로 지켜지는지 매년 보는 게 이 결산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이거를 평가를 안 하냐? 평가는 다 해야 돼. 그런데 이제는 개념이 그게 아니라 회계사들의 관점에서 보고 금융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한테 줘야 될 돈이라든가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게 과연 경제적 그
가치관점, 회계적 가치관점에서 이게 맞느냐라는 걸 따져볼 때 아니라는 거지. 아까 T 시점에 보니까 1,000원을 쌓았어야 돼. 근데 이거는 벌써 10년 전에 만들었던 걸 가지고 하는데 10년 전에 금융 환경이라든가 거시적 환경 변화 자체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똑같이 가져가야 되지? 1,000원을?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 개념은 뭐냐 그러면 이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에 민감을 하고 그러면 가장 영향이 큰 게 금리예요. 보험사는 무조건 금리입니다. 금리가 제일 영향이 커요. 자, 그래서 이 페어밸류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미래의 현재 시점의 최적 가정을 가지고 미래를 추정을 해가지고 킹검 흐름을 만든. 그래서 세븐틴이나 킥스를 페어밸류를 측정할 때 평가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현금 흐름 방식으로 측정을 다 해요. 캐시플로우. 자, 그래서 그럼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되니까 최적 가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최적 가정에 의해 가지고 미래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현재 시점으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봤더니 페어밸류가 1,000원이 아니고 90원이 900원이 될 때도 있고 1,200원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고객한테 줘야 될 때 1,000원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900원을 평가를 900원만 있으면 되는데 1,000원이 고객한테 줘야 될 1,000원이 모자라잖아. 100원이 모자라잖아. 그 100원 모자라는 건 어디다 쌓아줘야 되느냐? 추가로 더 쌓아줘야 돼. 최소한 고객한테 줄 것만큼은 어디다가 돈을 그 우리 보험회사의 계정에라고 하는데 계정에 어디 돈통에다가 담아놔야 돼. 그러면 이 남는 거는 남는다고 해가지고 남는 게 아니에요.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부채를 이거보다 더 쌓아야 되겠죠.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내려가지만 고객한테 줘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렵겠죠. 막 경우의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거를 세븐틴하고 킥스가 되게 되면 회사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진다. 이 관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도 보게 되면 시험이 작년에 기출 문제를 보면 4가지가 나왔죠. 자산 재평가가 나오고 두 번째가 뭐예요? 기후 리스크가 나오고. 아, 이 문제를 나 왜 냈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재보험 쪽에. 이 재보험도 보면 아니 어디 재보험사에서 공부해야 될 그 어디 기퉁에 넣은 걸 가지고 막 해놨다가 문제를 내 출제를 내고. 아, 네, 진짜 작년에 보고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보면 우리 계리사 시험의 합격률이 다른 거는 50%, 60%까지 되는데 이 계리 리스크만 38%였나? 40%였나? 뭐 이랬죠. 합격률이 제일 낮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인플레이션.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문제를 보면 이거하고 이거는 좀 특이하게 놓은 것 같고 이거하고 이거는 다 이제 우리가 그 작년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사상 최저 금리로 갔다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엔데믹이라고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오다 보니까 금리를 다시 올리게 가지고 너무 돈이 많이 풀렸죠. 예측이 된 사안이긴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제가 모의고사 때 금리 인상만 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나왔어요. 물론 인플레이션 중에 가장 큰 영향이 금리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금리 외에도 생각해 줄 게 더 있어. 몇 개 더. 그 답안을 적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쪽에 영향이 크다 보니까 답안을 적을 때 금리 쪽 위주로 해가지고 자산 부채 평가를 해가지고 쭉쭉 적으면 점수 10점, 15점 받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것도 생손보로 또 나눠야 돼. 30점짜리 문제 배점 크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보면 생손보로 왜 나누냐면 인플레이션 영향이 이 정액행 실손형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청부 같은 경우는 정액행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변화가 별로 없겠죠. 근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같은 경우 1년 단위 계약이잖아. 자동차도 그렇고 막 이러면 그럼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올수록 손해보험의 보험료 상승은 생보보다는 더 빨리 올라가겠지 이렇게. 이런 영향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논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보면
시사성 있는 문제로 다 나왔어. 기후 리스크도 사실은 이게 기후 리스크는 그 문재인 정부 때 하도 그 저탄소 뭐 원자력 폐기하고 그 태양광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후 리스크 그때 그래서 자료들도 보면 2019년도, 2018년도 이때 자료들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근데 이게 또 쏙또맞게 작년에 나왔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데 나중에 모범 답안은 제가 한 3회차, 4회차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면 항상 계리 리스크 관리는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 이 책을 통해서 기본 원리를 요 책은 그동안에 옛날에 2년 전에는 8회 동안 계속 이것만 8주 동안 이것만 그거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요거는 제가 빠르면 3회차까지 다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 한 패스 이거 다 보셔야 돼. 예?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읽어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용어대로 현재 시대에 맞는 세븐틴의 킥스에 안 맞는 용어들도 있어요. 들어있어요. 포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어요. 읽고 난 뒤에 이제 요거 다 끝내고 난 뒤에 제가 모범 답안을 한 5년치 그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모범 답안을 적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이렇게 가는 걸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시사성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시사성 문제 있는 것들을 이해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막 읽어야 돼. 그런데 이해가 좀 되고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본인 나름대로 그거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먼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읽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많이 읽어야 될까? 이해하죠? 요거 여러분들 3월 달까지는 이거 2번은 보세요.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은 2번 보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드렸던 세븐틴하고 킥스 된 자료를 4회차부터 드릴 거예요. 세븐틴하고 킥스는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이 책은 그냥 읽어도 돼. 그리고 또 내가 시사성 있는 자료를 막 드리면 많이 드릴 거야 아마. 그리고 모의고사 때는 이게 제가 작년에도 보면 이게 금리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는 팬데믹이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금리가 언제 올라갈지 몰랐어. 근데 모의고사 딱딱 되니까 6월달 되면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를 내가 그때 작년에 그래서 모의고사 할 때 저도 고민을 했거든요. 아니 세븐틴하고 킥스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막 고민을 내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나올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근데 시험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나도 다른 시험에 출제위원으로도 이렇게 문제 내는 것들도 가보는데 가면 딱 그 명확하게 나와요. 시험일 시점에 기준으로 모든 문제는 출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명확한 건 근데 개념이라든가 뭐 앞으로 규정이 이렇게 바뀌면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걸 적으시오 할 때는 꼭 규정이 아니더라도 예고가 돼 있어 가지고 앞에 이렇게는 풀어야 되는데 그 규정과 관련되어 명확하게 뭔가 적어야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규정이 나오고 난 뒤에 출제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무조건 세븐틴이나 킥스가 규정이 다 만들어졌고 이제 올해부터는 다 보험회사들이 결산을 이제 올 1월 달부터 결산을 다 이제 저걸로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세븐틴이나 킥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공부할 양도 무지하게 많아. 자, 그래서 이 책과 관련된 보험 계리의 기본 책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이걸 가지고 한번 최소한 한 번을 읽어야 되고 2번까지 읽으면 더 좋고 그러고 난 뒤에 세븐틴이나 킥스로 넘어가면 이해하기도 쉽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사성 있는 문제를 이제 내야 되는데 시사성 있는 문제를 하면 일단 제도 그다음에 상품이거든. 또 하나가 작년처럼 금리가 엄청나게 출렁거릴 때 이때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직도 현업에 있으면서 그런 상황들 잘 알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자료 주면은 모의고사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많이 읽어서 많이 읽으라고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많이 읽었는데 그걸 다 외울 수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기후 리스크 이거가 대표적인데 아니 우리 굉장히 실무에 안 맞아 이거 나 진짜. 아니 보험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이게 아니 뭐 학문적으로 접근한 건 좋은데 저걸 계리서 시험에 답안으로
적을 수밖에 없긴 하던데 조금 한계가 좀 많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제가 관련된 자료를 주면 쭉 한번 보고 한 반 페이지 정도라도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주요 키워드를 적어가지고 딱 준비해 가시면 시험 준비하는데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술술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자, 어이? 요거 자료를 한번 다 이미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미래학원에서, 자, 이게는 제가 쭉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한 건데, 이제에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책과 관련돼서 앞단에 이거 이런 거 기본적인 원리와 관련된 거, 이거는 이제 저희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 자, 근데 보험 상품도 이 작년까지 나왔다가 이 왜 그러냐 그러면 보험 상품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게 매년 있다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는 별로 이슈가 없었어. 근데 마지막 남은 거 이게 21년도에 한번 나와가지고 나왔고. 근데 이제 올해도 보게 되면 특별한 이슈가 되는 상품은 없어요. 그런데 올해 또 누가 히트작을 만들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놓을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에 5문제가 될지 뭐 내가 볼 6문제가 될지 모르겠어. 이게 갑자기 이게 왜냐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이 과목 자체가 2014년도부터 바뀌었는데 그 전단은 이론 및 실무 과목이었거든요. 저 앞단에 보면 2014년 이전에는 그때도 보면은 우리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와 관련된 문제만 다 낸 적이 있어. 이 보험의 우리 규정의 책자가 지금 엄청나게 두꺼운데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안 두꺼웠어. 근데 그게 이제 자 우리가 보험사 페어밸류라 그러는데, 자 이거 봐봐요. 이런 거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아까 보험료하고 순부식 준비금은 원래 그 판매 당시에 고객한테 약속했던 보험료와 준비금이 약속했던 거. 그런데 이 페어밸류란 건 뭐냐면 매년 말에 필요한 평가성 준비금이라 그래. 평가성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거든요. 이게 평가성 준비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어.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한번 봐봐요. 보험사의 가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 자체를 6월 말이나 9월 말까지 들어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1년 동안 사용해야 될 채직 과정을 다 만들어요. 그런데 급격한 금리 인상과 같은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갑자기 채직 과정이 엄청나게 변동이 커져버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평가서 준비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가장 최적 과정에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할인율이 들어가고 그다음 손해율이 들어가고 해지율이 들어가고 막 들어가는데 이 작년과 같은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있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근데 다행히 작년까지는 뭐였어요? 포 결산이었기 때문에 별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앞으로 17이 되면 엄청나게 큰 영향이 나타나. 자, 우리가 작년에 금리 인상이 되면서 보험사가 겪었던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자, 내가 왜 시사성 있는 문제 왜 자꾸만 그 있는 자, 시사성 있는 문제를 일단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워야 돼. 이해를 못하면 외워야 돼. 그런데 이해를 하고 나면 그걸 이제 본인 나름대로 정리하는 수준이 올라가는데 자, 제가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기본 이론을 이 책을 보면서 용어부터 여러분들 이거 다 아셔야 되고 이 기본이 되어야지만 시사성 있는 문제를 꼭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 제가 모의고사 때 21년도 할 때 모의고사 때 나왔던 5문제 중에 3문제는 그대로 나오고 1문제는 약간 비슷하게 나왔는데도 합격을 못 하신 분이 계셔. 그게 왜 그랬냐면 꼭
그런 분은 55점, 58점 맞아가지고 합격을 못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뭔 얘기냐면, 자, 이제 예상했던 것들이 출제가 되면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러면 그 답안지 적었던 내용의 퀄리티가 높아야 되잖아요.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채점위원들이 정확하게 봐가지고 조금이라도 낮게 든 사람 1, 2점 더 준다고. 거기에서 꼭 점수가 1, 2점 모자라가지고 합격을 못 하거든요. 근데 작년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상하다. 하여튼 생뚱맞아. 저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게 되면 대충 적어도 20점 만점을 해줘. 저런 문제들은 사전에 준비한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저런 문제 답안지를. 그래서 저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개괄적인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과 이거를 스토리라인만 잘 짜갖고 쭉쭉 적어만 나가시더라도 아마 점수를 다 잘 줬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일단 안 적으면 안 돼. 안 적으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 무조건 적어야 돼. 그래서 작년 같은 문제는 이게 약간 문과형 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좀 유리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우리 저도 수학 전공인데 수학 하신 분들은 뭔가를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준비가 그래 잘해야지만 이제 잘 적을 수 있어. 그러니까 준비성이 좀 뛰어나야 되고 많이 준비하셔야 되고 성향마다 좀 그런 게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21년도에 막 이런 막 후순위체부터 해서 계속 금리와 관련된 부분 많이 나왔죠. 후순위체도 그렇고 막 이런 거 다 나오고. 그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저 부분은 사실 문제가 이렇게 나올지는 생각도 못한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고, 그리고 자산 재평가 같은 경우는 이게 한 5년 전 문제야. 이걸 왜 지금 냈는지 내가 모르겠어. 내가 나중에 모범 답안을 설명드릴게요. 자산 재평가라는 경우는 사실 그 2002년도 벌써 한 22년 전이죠. 그때 삼성생명법 때문에 그때 자산 재평가하는 부분이 논란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 이슈를 좀 해가지고 법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한 12년 전에 그때 된 문제인데 이걸 지금 내가지고 지금에 맞는 자산 재평가는 뭐냐면 저기 나왔는 17 기준의 자산 재평가는 다른 용어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산 재평가라는 용어 자체가 그 시험 출제 당시 시점에 킥스나 이런 것들은 아직 규정이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킥스 기준으로 답을 적으면 안 돼. 그러면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규정에 나는 거 적어야 되잖아요. 그 자산 재평가 적립법 관련된 적어야 되는 거는 부동산 관련된 거밖에 없어. 근데 이걸 왜 생뚱맞게 냈는지 내가 그래서 아무튼 제가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학생분들이 이 얘기한 분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잘 넘어갔다고 하긴 하던데, 아무튼 그래서 그건 그렇고 올해는 세븐틴하고 킥스 위주이기 때문에 제가 3회차부터 이제 그 기출 문제 내용 그 모분 답안들 잘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세븐틴하고 킥스 관련된 거 그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쉽게 설명이 좀 이렇게 이해가 하기 쉽도록 파워포인트 자료로 한 걸로 해가지고 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 하고 또 하나가 제가 세븐틴 그 금감원에서 나왔던 11월 달에 나왔던 IF 17 해설서가 있고 지난주에 나왔던 킥스 해설서가 있어요. 근데 그 해설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중요 내용을 이렇게 안내하는 식으로 할 건데 그 페이지가 막 300페이지, 500페이지가 되어서 여러분 첫 보면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죠. 그래서 제가 앞에 개요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 쭉 이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세븐틴 킥스 관련된 내용, 세부 내용도 설명해 주는 그렇게 갈게요. 자, 여기 이건데 이 다 보면 성향 자체가 보면 작년에 나왔던 인플레이션 이것도 다 뭐냐면 시사성이 있는 걸로 다 나왔거든요. 근데
답안을 적기에는 좀 어려웠어. 학생분들께서 어렵게 좀 출제가 되어서 문제 자체는 예를 들면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인데 이게 생손보사별로 15점, 15점으로 나누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보험사도 장기가 있기 때문에 생보와 똑같이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똑같고 그러면 자 한번 봐봐요. 요거는 내가 그냥 내가 한번 문제를 한번 던져볼게. 여러분들이 듀레이션 개념을 다 알죠? 듀레이션 개념 알죠? 알죠? 네? 듀레이션이 이제 금리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금리 민감도라고 하게 되면 금리가 얼마가 될 때 이 금리잖아요. 금리가 0이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밸류에이션이 되겠죠. 그죠? 밸류에이션. 가치가 되겠죠? 그러면 금리하고 밸류에이션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 아니면 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자, 봐봐요. 우리가 금리가 0으로 가면 갈수록 밸류에이션이 커지잖아. 이건 왜 그래요? 어?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보면 이렇게 자, 예를 들면 이거 이제 1%라 그래요. 그럼 1.01에 캐시플로우 1 시점 값이 있고 1.01의 제곱에 캐시플로우 2 값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분모에 이게 금리가 영향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작아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겠죠? 여기 관계가 가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요걸 부채라고 그럽시다. 부채라고 그럽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산은 달라.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자산이 이렇게 가는 회사가 있어. 요 부채고 자 우리가 금리가 낮았던 작년에 1%대 시점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요런 회사가 있고 여기 있는 요런 회사가 있어. 그럼 요런 회사는 자, 이 듀레이션 자산 에셋이고 부채예요. 이 듀레이션이 어느 게 더 커요? 자산의 듀레이션이 더 크죠. 이거는 요 회사는 요 회사는 반대죠. 어떻게 돼요? 부채의 듀레이션이 더 크죠. 그죠? 네. 이렇게 되잖아. 자, 요런 현상이 인플레이션 영향 회사가 달라. 그런 것들을 이제 작년에 답안지 적어주면 좋지. 대표적인 예가 이런 데가 뭐냐면 이게 부채 듀레이션보다 자산 듀레이션이 큰 회사들이 주로 외국사야. 외국사. 예를 들면 부채는 12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12밖에 안 되는데 자산은 막 20이 넘어가.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부채는 고객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죠. 자산은 내가 채권을 사가지고 그 국채를 샀다 그러면 국가에서 나중에 다 받아야 될 돈이죠. 그런데 받아야 할 돈은 가치가 어떻게 돼? 아, 내가 뭐 잘못 설명했네? 자, 아니다. 맞다. 맞겠네. 자, 금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이렇게 가버렸어. 얘는 이렇게 가버리고 얘는 이렇게 갔어. 그러면 금리가 2%로 이제 올라왔다고 쳐봐요. 1%에서 이렇게 가버렸어. 그러면 이 회사와 이 회사는 영향이 다른 거죠. 실제 문제 이렇게 이제 작년에 이것 때문에 생보사에서 생손보사 중에서 그러니까 이 상품 때문에 회사들 문제가 많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봐봐요. 이 재무 건전성에 있는 이게 있는 킥스나 RBC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봐봐요. 금리가 인상이 돼버렸어. 금리 인상이 됐으니까 이렇게 오잖아, 그죠?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한번 봐봐요. 금리 인상이 됐으니까 일단 부채 라이어빌리티 봐봐요. 자산 있고
자, 부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상이 됐으니까 회사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보험사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좋겠죠, 그죠? 이 부채가 이게 부채 가격이 내려왔잖아.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사는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거든. 그러면 금리가 부채 가치가 올라간 것만큼 회사는 돈을 이제 자산 운용을 못하면은 그 대주주가 지분을 넣어가지고 자본으로 넣어가지고 그걸 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근데 금리 반대로 이렇게 되면 내려오니까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자산도 똑같이 내려오죠. 근데 내가 이 채권은 자기가 보험사 채권자야. 국채 같은 경우나 회사채는 내가 우리 받아야 될 돈이야. 받아야 될 돈의 가치가 내려가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수준이 얘가 요 정도 좋아지느냐 아니면 이 정도 좋아지냐 이 차이거든. 요거는 이 정도 안 좋아지냐 많이 안 좋아지냐 이 차이거든. 많이 안 좋아 이 차이인데 아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외국 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자산 듀레이션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부채의 가치가 내려가서 좋긴 좋은데 자산의 가치가 더 많이 내려와 버렸잖아. 그럼 자산 쪽에는 손실이 나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회사들은 반대가 되겠죠. 여기 이제 이런 같은 경우는 자산의 듀레이션이 부채 듀레이션보다 짧잖아요. 그러면 아까 먼저 부채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보통 한 12에서 15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한 12 정도 되는데 이 부채 듀레이션이 한 9밖에 안 돼.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덜 내려왔잖아. 이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이게 더 좋아지니까 회사가 더 여건이 그 재무 건전성이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는 게 더 안 좋아지는 것보다 안 좋아지는 게 더 심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됐을 때 리스크가 커지는 거야, 회사가. 자,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볼 때는 자산 듀레이션하고 부채 듀레이션이 이게 보게 되면 적당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금리라는 부분은 코로나 그 팬데믹 때문에 특이하게 이런 현상이 돈을 너무 많이 뿌렸거든. 정말로 제가 볼 때 역사상 아마 2008년도 그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는 미국 위주로 이제 돈을 뿌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또 영향이 좀 있긴 했는데 크게 이제 들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마다 뿌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나 이게 큰 영향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타나고 또 경기 침체가 올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려면 내년 올 하반기부터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제 올해에 자 요거는 2022년도에 급격한 금리 인상에 관련된 시사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놓았고 이제 올해는 그거는 이제 별 영향이 없겠죠. 금리가 우리가 보면 연준 그 FOMC라고 알아요? 미국 연준 회사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한 50bp 많으면 100bp를 올리거라 그러는데 그럼 그 정도 선에 멈출 거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올해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세븐틴하고 킥스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이제 그거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시사성 있는 문제 엮어 가지고 또 한번 내야 되고 자 앞으로 그렇게 이제 올해는 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자 시사성 있는 문제하고 다 연결되는 문제가 세븐틴하고 킥스하고 경제 변수와 관련된 연관된 부분들 그다음 상품과 보험 상품의 트렌드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 연계돼서 나올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재보험이에요. 이게 아니 재보험 문제가 작년에는 나는 그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네. 무슨 뭐 소프트 하드 아무튼 지금 이 재보험이 왜 앞으로 보험사에서 중요해지냐면 계리사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세븐틴하고 킥스 할 때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재보험에 별 신경을 안 썼어. 보험료 준비금 할 때도 이게 들어가지도 않고 재보험 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끝나. 근데 이제는 보험 상품 만들 때 결산할 때
재보험하고 다 연결돼 있어. 그래서 재보험 부분에서 가지고 여러분들 비례재보험, 비비례재보험의 기본 개념들 있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점점 더 많아져요. 재보험 쪽에. 그것도 이제 세븐틴 킥스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븐틴 킥스, 이제 주로 킥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걸 할 건데, 참,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IFRS랑 각 보험사마다 회계 정책이 달라가지고 산출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킥스는 국가에서 감독당국이 정하는 건전성 회계라서 표준화돼 있어요. 그 표준화된 방법으로 해가지고 주로 많이 낼 수가 있고,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사성 있는 문제를 무조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 시사성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 보고 읽고 했을 때 이해가 되려면 기본적인 보험의 이론을 알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최소한 2번 정도는 읽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3월달 끝나면 이제는 세븐틴하고 킥스 위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 가기 위한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모의고사 할 때는 마무리한다는 개념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하실 때는 적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시간이 되기 전 5월 말까지는 무조건 많이 읽고 많이 읽고 많이 봐야 돼. 그리고 그때까지 한 50문제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정해 놓으면 모의고사 적을 때 참 쉽게 적을 수 있어요. 스토리 라인을 딱 잡고 키워드 잡고 놓고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상품에 관련된 문제가 꾸준히 나왔는데, 근데 올해는 마땅히 상품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논다고 그러면 지금 세븐틴하고 킥스 때문에 영향받는 뭐 여러 가지 보험 상품에 그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과 연계해서 뭐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자, 여러분들 또 하나, 요거만 말하고 잠깐 쉴게요. 교수님들 저 문제를, 저거 주창 보면 내가 또 하나 느꼈는데, 우리나라가 정년이 60세로 늘어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7년 됐나? 8년 됐나? 그전에는 보험업계에 이제 실무를 하셨던 임원분들이 이제 나가셔가지고 55세 정년 되셔가지고 이러다가 그때쯤에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위로 가셨는데, 요번에 문제를 보면서 이게 업계에 계신 실무자들이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 출제위원으로.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보험개발원이나 보험연구원 쪽에 있는 분들이 주로 가시는 것 같았어. 내가 그래서 이게 좀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에 맞춰서 여러분도 공부하셔야 돼요. 응? 그러면 그 자료를 어디서 주로 읽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때는 내가 판단하면 안 되겠어. 그냥 시사성 이거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은 다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가지고 다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두 번이라도 읽어봐가지고 들어가서 놓으면 읽어보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제 출제를 해서 30문제에서 35문제를 내고 관련된 자료 읽고 그러면 아마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은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올해는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 과거라도 나 기울이서 저거를 자료를 바운계에 있어가지고 있는데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 저 문재인 정부 바뀌었잖아 작년에. 정부가 바뀌어서 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저걸 또 내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하여튼 5년치 자료는 제가 드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다 넘어갈게요. 자, 이 기본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책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요거 있죠. 요 관점 있죠. 요 관점.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한 이거 있죠. 보험사 감독기관 고객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게 보험사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일단 보험회사의 개념 자체는 그 경영의 연속 성장에 있어야 돼요. 감독당국에서도 그걸 원하고. 그러면 뭐냐면, 왜냐하면 고객한테 받은 돈을 우리 은행이나 이 증권사는 길어봐야 1년밖에 안 돼요. 은행은 3년이거든. 근데 보험은 그게 아니야. 한 100년을 버텨야 돼, 보험사가. 그렇잖아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 100년을 버텨줘야 돼, 보험사가.
그거 안 버티면 어떻게 돼요? 국가가 그거를 또 나중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그 방법을 이렇게 모색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험 쪽에는 길게 보고 이제 관리 감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사 입장이라는 게 또 판매가 되려면 고객한테 마케팅이 또 돼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을 다 고려해가지고 뭔가 시사성 있는 거라든가 문제를 낼 때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일단 이런 식으로 관점을 좀 나눠가 보셔야 돼. 고객 관점이라든가 보험사의 경영의 관점이라든가 감독당국에서 이 보험사가 길게 운영을 해게끔 안정적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한 회사 갑자기 그 특정 연도에 매출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관점에 한번 쭉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자, 첫 번째 시간 요 정도라고 10분 쉬고 제가 또 다음 시간 나갈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